행인들로 붐비는 도심 속. 독특한 코스튬을 한 이들은 누굴까요? 금은방을 털고 나오는 호세와 토니. 이혼남 호세는 이때가 하필 아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라 강도질을 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인질이 되었다가 얼떨결에 합류한 택시기사 마뉴엘까지. 이들은 프랑스로 도주해 떵떵거리며 잘 살기로 의기투합했지만 경찰차를 따돌리다 의도찮게 어느 외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괴한 느낌의 분위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마파제입니다.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필름통. 그 세 번째 시간. 블랙 코미디로 전 세계의 영화 팬들을 사로잡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컬트 영화 감독 알렉스 드라 이글레시아의 최고 흥행작 마녀 사냥꾼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영화 전문 사이트 로튼 토마토입니다. 수치로 볼 수 있듯이 대중들로부터 가까스로 긍정적인 팝콘 지수를 받았지만 영화 전문가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죠. 이 말은 관객들이 미처 발견하기 힘든 숨겨진 텍스트가 있다는 뜻이겠죠. 바로 이 텍스트를 알면 영화의 재미가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흔히들 이 마녀 사냥꾼 같은 영화를 B급 영화라고 합니다. B급 영화는 쉽게 말해 비주류 영화로 보시면 되겠네요. B급 영화의 기원을 잠깐 설명하자면 거대 영화 제작사에서 촬영을 다 마치고 쓸모없어진 의상, 세트, 이걸 가지고 무명 감독이나 배우들이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류 상업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도 필요 없었고 시나리오도 자기 마음대로 썼기에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는 21세기 들어 모호해지는 영역이 많아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소재와 장르의 영화가 바로 좀비와 블랙 코미디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잘 만든 블랙 코미디 좀비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새벽의 황당한 저주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알렉스 드라 이글레시아 감독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랙 코미디입니다. 현대사회는 아직도 남성 우월주의가 지배하고 있는데요. 감독은 이를 조롱하기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의 전형적인 성격을 뒤집은 거죠. 이 영화에서도 남성은 찌질하게, 여성은 호탕하게 묘사됩니다. Меня уже выворачивает от проклятущих элементов, от судей и от его ведьмы-матери! Христос прав. Судьи всегда встают на их сторону. Мало им элементов, так еще нужно за школу платить и страховку. А мне даже квартиру снять не на что. Нужно было головой думать.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세상은 남성이 여성과 가족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호세와 마뉴엘은 여성들로부터 벗어나고픈 욕망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토니 역시 그래야 정상이겠지만 토니의 여자친구는 같이 범행을 모의하다가 깜빡하고 볼일을 보러 갑니다. 이 세 캐릭터를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B급 영화죠. 그리고 유심히 봐야 할 다른 한 가지는 남성이 여성을 두려워하는 시선입니다. 과연 남성이 여성에게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말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종족 보존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케이스죠. 본성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에게 종족 보존만큼 가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요? 그건 여성이 스스로 종족 보존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종족 보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남성은 졸지에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영화를 통해 이런 남성의 공포를 영화 속에 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일리언이죠. 에일리언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공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이들의 번식은 여성의 생식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성의 입을 통해 이루어지죠. 숙주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역으로 남성이 여성의 숙주가 되는 기괴한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이처럼 에일리언은 숙주만 있으면 얼마든지 번식이 가능한 괴물인 거죠. 그래서 남성들의 공포이고, 당연히 이와 대척점에 있는 여성인 리플리가 이 괴물과 맞서 싸우는 거고요. 아무튼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마녀도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영화의 깊이를 한층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 1, 2회에서는 영화의 스토리를 쪼개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좀 종잡을 수 없네요. 영화 속 캐릭터들의 목표는 처음에는 금은방을 털어 프랑스로 도주하기였지만 중간에는 마녀들의 소굴로부터 탈출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호세가 마녀 에바와 사랑을 하게 되고 결국 아들 세르지오와 가족을 꾸리는 기이한 상황으로 끝납니다. 물론 영화에서 목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야기의 덩어리인 시퀀스마다 목표가 하도 바뀌는 바람에 일종의 소동극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됩니다. 보통 상업 영화는 장르적 색채가 강한 게 특징이죠. 그러나 B급 스타일의 이 영화는 장르 색채가 좀 복잡합니다. 액션, 코미디, 호러, 로맨스, 심지어 고어와 판타지까지. 그리고 여기 이 클라이맥스에서 나온 괴물, 노출이 심해서 그림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조각상과 똑같이 생겼죠. 이런 괴물을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마치 일본의 요괴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녀들끼리 싸우는 이 장면은 천녀유언을 오마주한 걸까요? 전혀 스페인스러운 장면 같지 않네요. 아무튼 이처럼 정리가 전혀 안 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영화의 호흡과 캐릭터죠. 호흡이 빠르면 소소한 영화적 개연성이 묻히는 경우가 많고, 캐릭터가 분명하면 관객이 스토리에 몰입하기 쉽죠. 아무튼 이 두 가지 요소가 바탕에 잘 깔려있기 때문에 영화가 나름 흥미로웠던 것 같네요. 앞서 언급했었던 여성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호세의 전 부인의 경우 마녀들에게 붙잡혀 인간에서 마녀로 바뀝니다. 여성들 스스로 번식하는 경우죠. 또한 이 조각상의 경우 여성의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성 공포의 최적점을 이런 괴물로 표현했네요. 아울러 남성이 힘을 내는 부분은 권총을 가질 때, 권총 역시 수많은 스토리텔링에서 남성성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많이 활용되죠. 토니 역을 맡은 마리오 카사스, 스페인의 하정우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영화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맡아 열연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카리스마를 벗어던지고
나사 하나 빠진 듯한 덜 떨어진 캐릭터로 영화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Да он яйцо не сварит.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연기 변신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출연한 작품 대부분이 재미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녀 사냥꾼은 제28회 고야상 시상식에서 8개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특히 영화의 시각기술적인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아직까진 스페인 영화계에서 이런 특수효과가 추가된 대작들이 많진 않지만 할리우드 대작들과 어깨를 나란하게 하기 위해 조금씩 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마포아지였습니다.